부모님이나 혹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노년층 주거 옵션을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네, 어떤 집은 저렴하긴 한데 아무 서비스가 없고 또 어떤 곳은 좋아 보이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용어도 너무 비슷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랑 보건복지부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한 군의 고령자 주거지원 제도의 그 안개를 한번 싹 걷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임대주택부터 복지시설까지 이름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이 제도들의 핵심이 뭔지 또 정확히 누구를 위한 건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세 가지 옵션은요. 사실 노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바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다른 대답이요? 네, 첫 번째는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인데 이건 저렴한 비용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 이건 이제 주거 문제에 더해서 식사나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고요. 아, 패키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노인주거 복지시설. 좀 더 체계적인 돌봄이랑 공동체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모델이죠. 결국 이 셋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내게 맞는 집을 찾는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개념은 간단하더라고요. LH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저소득 어르신들께 아주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 맞습니다. 핵심은 현 생활권 유지라는 말이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제도의 정말 똑똑한 점은 없는 걸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쓰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 있는 걸 쓴다. 네, 이게 단순히 공급 속도를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 단골 가게,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 이 모든 사회적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비 부담만 덜어주는 거거든요. 와. 도시 전체를 막 재개발하지 않고도 필요한 곳에 복지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종의 도시 침술 같은 그런 정책적 접근법인 셈이죠. 도시 침술이라니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하하.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라니 네, 파격적이죠.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건데 혹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집의 품질이나 관리가 좀 부실하지는 않을까요? 뭔가 숨겨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우려하시죠. 그렇죠. 물론 초호화 신축 아파트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 건물의 안전성이나 상태를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하고요. 아, 점검을 하는군요. 네, 도배, 장판 교체나 기본적인 수리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중요해요. 기관 제한이 없어요? 네, 한번 입주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가 보장되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없이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군요. 관리가 부실하다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집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가상의 인물을 한번 설정해서 이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좋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한 동네에서 한 40년 넘게 사신 72세의 김영희 어르신이 계세요. 자녀들은 다 분가했고 월 60만 원 정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월세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인 거죠. 친구분들도 다 그 동네에 있고요. 이 어르신께 이 제도가 딱 맞겠네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김영희 어르신 같은 분에게 낯선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지금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던 병원, 시장 계속 이용하면서 월세 부담만 더는 게 삶의 질을 훨씬 높여줄 수 있거든요. 아, 이분 같은 경우 1순위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보면 1순위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 고령자 등이거든요. 네. 만약 소득이 조금 더 있다면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2순위로 신청해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무엇보다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가전 현실적인 해결책이군요. 핵심 키워드는 장소와 비용이네요. 정확합니다. 다른 부가 서비스보다는 주거 안정성 그 자체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죠. 자, 그럼 김영애 어르신의 주거비 문제는 해결됐다고 칩시다.
근데 자녀들 입장에선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어떤 걱정이죠? 혼자 계신데 식사는 잘 챙겨 드실까? 외롭지는 않으실까?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요. 아, 네. 방금 본 매입 임대주택은 이런 문제까지 해결해 주진 못하잖아요. 이런 플러스 알파까지 챙겨주는 다음 단계 모델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옵션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등장합니다. 아, 복지주택. 네. 이건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아예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개념이에요. 패키지요. 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건물하고 사회복지관을 한 단지 안에 합쳐놓은 거죠. 노년기에 접어들면 주거, 건강, 고립감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한 공간에서 동시에 해결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모델입니다. 주거 플러스 알파. 흥미롭네요. 그 알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단지 안에 경로당 하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체계적이죠. 우선 집 자체부터가 어르신 맞춤형이에요. 문턱을 없앤 무장애 설계는 기본이고요. 아, 무장애? 네, 화장실이나 복도에 안전 손잡이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싱크대 높낮이까지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된 곳도 있어요. 와, 싱크대 높낮이까지요. 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일상의 질을 바꾸거든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는 건강관리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그리고 다양한 취미나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매일같이 운영되죠. 와, 상상만 해도 편리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굳이 밥 차릴 걱정 없이 식당 가서 이웃들이랑 식사하고 오후에는 건강 체크 한번 받고 저녁에는 뭐 노래교실 같은 데 참여하고 그렇죠. 하루가 외로울 틈이 없겠어요. 맞습니다. 고립될 권리가 없다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니까요. 하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지정이 발생합니다. 어떤 거죠? 이 모든 편의를 누리려면 보통 새로운 단지로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아, 전국 어디든 공고가 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혹시 어르신들께 또 다른 형태의 고립감을 주진 않을까요? 모든 게 갖춰진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 점이 바로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개개인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죠. 트레이드 오프.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동네의 사회적 관계망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하고 편리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패키지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기존 생활권에 대한 애착이 덜하거나 혹은 약간의 이동을 감수하더라도 종합적인 돌봄과 편리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선택의 문제네요. 그럼 이곳에 들어가려면 자격 조건은 어떤가요? 매입 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기준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34만 원 정도죠. 234만 원? 네, 그리고 총 자산은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안정성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30년? 마이홈 포털이나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봤네요. 네,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로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던데 이건 앞서 말한 두 가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을 구분하는 것이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 본 두 가지는 주택법에 근거한 집입니다.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아, 집? 하지만 지금부터 다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시설이요? 네, 법적 근거부터 다르기 때문에 운영 주체, 입소 방식,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 임대계약이 아니라 입소계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다른 거군요. 시설이라고 하니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뭐가 다른 건가요? 양로시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양로원의 개념이고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하의 어르신들이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사는 소규모 그룹홈 형태입니다. 아, 그룹홈. 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독립된 주거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이죠. 네네. 이들은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식사 제공,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돌봄 체계를 갖춘 생활 환경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 주변 어른 한 분이 이런 시설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시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개인의 독립성이 많이 제한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입소 자격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라는 단서가 붙는 겁니다. 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네, 이 시설들은 24시간 의료 서비스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요양원으로 가셔야죠. 아, 그건 또 다르군요.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공동체. 물론 정해진 식사 시간이나 프로그램 같은 규칙은 있지만 개인의 외출이나 활동을 통제하진 않죠.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비용 구조도 앞선 두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던데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로요? 첫째는 무료 입소 대상자로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시, 군구청에 신청해서 절차를 밟게 되고요. 둘째는 실비 입소 대상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시설과 직접 상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 시설과 직접? 네. 마지막으로 유료 입소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민간 실버타운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옵션을 한번 총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노인 주거복지 시설. 듣다 보니 각각의 색깔이 아주 명확한데요. 그렇죠. 다시 우리의 가상인물 김영희 어르신께 돌아가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애 어르신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째,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만약 답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월세가 너무 부담돼. 그리고 40년 산 이 동네를 떠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네. 고민할 필요 없이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이 정답입니다. 장소와 비용이 핵심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르신의 대답이 월세도 문제지만 혼자 밥 챙겨 먹기도 힘들고 사람 만날 일도 없어서 너무 외로워. 이사 가는 건 괜찮아 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고령자 복지주택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됩니다. 이건 주거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죠. 아, 플러스 알파.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작은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 식사, 건강, 교류라는 훨씬 더 큰 패키지를 얻는 겁니다. 스스로를 챙기는 게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할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어르신이 나는 이제 복잡한 건 싫고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안정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렇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여기서는 생활 환경 그 자체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집을 구하는 걸 넘어서 특정 철학과 프로그램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비용도 무료, 실비, 유료로 다양하니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결국 이 세 가지는 장소 중심, 패키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세 가지 다른 가치를 대변하는 셈입니다. 장소, 패키지, 프로그램. 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하하. 결국 내가 맞는 제도를 찾으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가 무조건 더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필요와 가치관,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정보들이 여러분 자신 혹은
부모님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령자를 위한 3가지 주요 주거 지원 제도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각기 다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네요. 네. 이 옵션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떤 집이 비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종류의 지원과 환경이 가장 필요한가일 겁니다. 그렇죠. 재정적 안정인가요? 편리한 서비스와 사회적 연결인가요? 아니면 체계적인 돌봄이 있는 공동체인가요? 네. 이 제도들은 저렴한 주거, 공동체, 돌봄이라는 노년기의 핵심적인 필요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어딘가에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런 제도적 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더 큰 과제일 겁니다.